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이 삼국시대가 있었을 때의 각국의 통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국은 나름대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춘 상태에서 바로 통치가 이루어졌었던 국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들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통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를 대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것의 내용이 32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2, 33페이지가 정식적인 교과서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브록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브록으로 포함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쪽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 명심해서 반드시 잘 봐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로 이제 선생님이 임의로 집어넣었어요.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중앙집권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초창기의 국가들은 전부 다 연맹왕국의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바로 목지국이 주도를 했었던 왕국, 진이란 나라도 그랬었고, 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마한, 변한, 진안도 마찬가지로 연맹국가에 해당됐었습니다. 하지만은, 가야의 경우에는 연맹왕국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었으나,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면서 여타 여러 개의 국가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각 그 지역에서의 바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즉, 좀 더 나라가 강력해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중앙집권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이끌어간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국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그런 개혁의 방향은 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왕의 카리스마가 굉장히 많이 넘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시대 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이라든가 광개토대왕 때도 엄청나게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서 그 카리스마로 바로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초고왕 때 바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정복이었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도요, 내무랑이 진안 전역을 전부 다 통일하면서 바로 그런 카리스마를 이용해 가지고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이 일단 중요했었습니다. 즉 이 왕권이 강화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국왕은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넓히는 그런 공로를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는 아마도 고구려처럼 왕위가 형제 상속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왕위는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왕권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첫째 형이 아들을 낳고서 죽었지만 그 아들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 동생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동생이 또 금방 죽게 되면서 또 그 사람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위를 계승했던 동생은 자기도 이제 아들 낳았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생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형의 아들에게, 나에게는 이제 조카죠. 바로 내 형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죠. 바로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때 왕위 계승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현재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첫 번째 형의 아들 쪽으로 해가지고서 편이 갈라가지고서 서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왕권이 하나로 강력하게 뭉쳐져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왕위 계승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왕족 내부에서 왕권을 두고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왕권이 도대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왕위의 부자상속제는 반드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고구려에서는 고구천왕,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서는 근초고왕 때에 바로 이러한 왕의 부자상속제를 통해 가지고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상의 통합 및 왕실 권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바로 불교를 수용했다는 점이에요. 이 불교가 도대체 왕실의 권위를 어떻게 정당화시켜 주느냐? 나중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부족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지는 않고 자기네들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구려가 새롭게 이번에 정복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바로 고구려의 시조를 계속해서 숭배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구려의 신은 바로 시조신이었었으니까요. 동명성왕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정복당한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을 바로 자기네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왜? 우리를 정복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들의 신을 믿으라고요? 이것은 되게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었던 나라의 신이 정복을 당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복국가의 신 자체는 정복국가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은 새롭게 정복당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심점이 될 수가 없었단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 불교는 이 시대 때 대표적인 세계 종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세계 종교의 보편적인 논리, 예를 들면 자비롭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교리로 이야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리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없단 말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설득을 당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 불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현재 국왕이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불교의 수호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왕이 불교의 수호자예요. 그렇다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왕을? 당연히 따르겠죠.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왕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켜 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이때 당시에 조금 늦게라도 웬만하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삼국은 전부 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로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었던 왕, 바로 소순왕이었었죠.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했었던 왕 누굽니까? 바로 침류왕이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라에서 불교를, 사실 신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불교를 수용했던 건 아니고 미리 불교가 들어와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불교를 공인을 해줬었던 왕이 있었었죠.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법흥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교 수용이 바로 왕권 강화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줬다 볼 수 있겠죠. 왕실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백성들을 이론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즉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같이 전부 다 이런 정도는 시행을 해줘야지 공정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공식적인 법령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귀족들은 바로 그 법령이 일반 백성들에게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이니까 넌 이걸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함부로 잘못된 법령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국가가 커져나가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 같은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가 커졌다는 것은 그것만큼 바로 어떤 특정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율령이니까 바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바로 이 율령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율령을 세우기 위해선 중국에서 주로 이제 율령을 배워왔는데 율령의 기반이 되는 법들이 전부 다가 유교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부터 유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바로 유교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삼국의 통치체제의 비교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귀족 회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의 경우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바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귀족 회의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상은 보통 대대로라고 불려요. 그래가지고 이 대대로가 가장 높은 관료들의 우두머리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만약에 이제 전시 상황 같은 경우에 대대로가 망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대로가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뽑혀서 국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때문에 국왕은 귀족 대표자 회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족들이 1대1로 국왕의 권력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왕의 권력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귀족들이 다 단체로 몰려있는 제가회의 전체 권력과 국왕의 권력을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국왕은 이 제가회의 권력에 확실히 밀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여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상좌평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좌평이 바로 수상에 해당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이 화백회의의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역시 상대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상대등은 원래는 화백회의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존재이긴 했는데, 근데 국왕권이 강화되게 되면서 상대등을 너무나도 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중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그냥 내시처럼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중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시가 나중에 이제 시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로 이런 시중이 바로 상대 등의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서 후반부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이 화백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바로 근데 이 화백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그런 형태의 운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화백회의에서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어떤 한 귀족이 반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건은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바로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논의는 반드시 모든 귀족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백회의요. 바로 처음에는 상대 등이었었지만 나중에 중시 혹은 시중이 화백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심 부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왕과 오부족을 얘기해요. 바로 계로부, 손오부, 순노부, 관노부 뭐 이런 부족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왕과 그 다음에 8대 귀족 가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시 가문이라든가 같은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백계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신라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잖아요. 자, 정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요번에 A라고 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했는데 A라고 한 나라의 지배계층을 노비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지배계층으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한 나라를 정복했었던 신라의 왕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은 서 있겠죠?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명백하게 신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지배계층으로 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신라는 바로 해당되는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로 수용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을 바로 이 노비로 삼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신라 왕실에서는 바로 새롭게 정복했었던 건 지역의 지배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신라의 귀족 등급에서 바로 해당되는 사람의 그런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의 지위를 차등 배분해서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귀족들이 옛날 알고 보면은 지난 시대 때의 작은 나라 혹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나라들의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각각의 품귀가 주어져 가지고서 이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분제, 독특한 형태의 신분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품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중앙정치에서는요. 고구려의 경우엔 대대로 이하에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관료들의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급서부터 9급까지 있죠. 바로 그런 등급처럼 이때 당시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10개 정도에 이르는 바로 관등, 관료들의 등급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백제의 경우에는요, 상좌평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 상좌평 밑에 16개의 관등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골품제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골품제의 그 사람의 품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승진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의 바로 가장 높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이 상대등이죠. 나중에는 이제 상대등 대신에 중시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긴 하지만 그 밑에에 17개의 관등이 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자, 이번엔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경입니다. 자, 삼경 어딜까요? 첫 번째 수도 바로 졸본성이 있었죠. 두 번째 수도는 어딜까요? 바로 국내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도가 바로 장수왕 때 옮겼었던 평양성이었었죠. 바로 그래서 수도는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즉
나중에 이제 없어지긴 했었지만 3번 다 서울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가서긴 하지만은 수도는 5부로, 그 다음에 지방도 똑같이 5부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부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고구려의 지방 통치제도는 오부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백제는 처음에는 약간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바로 22담노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했었죠. 기억날까요? 무슨 왕인가요, 여러분들? 바로 무령왕이었었죠. 무령왕 때 22담노제를 실시해서 22개에 해당했었던 각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왕족이라든가 왕자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던 것이 바로 이 22담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고 각 지방을 수도의 경우에는 5개의 부로,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5개의 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백제도 수도가 3개가 있었었죠. 바로 어디였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한성, 위례성.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웅진, 공주입니다. 프린세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3번째가 바로 어디냐? 삽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라의 경우에는요, 다른 데는 다 5부씩이잖아요. 근데 신라는 6부입니다. 왜? 시작부터가 원래 6개의 마을이 모여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국가가 바로 이 사로국이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국가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크게 각 지방을 5개의 주와 그 다음에 수도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경주 지역이잖아요. 경주 지역은 경상남도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좀 멀리 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명령이 쉽게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그 지방에 가까운 국경선 근처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다가 작은 중심지인 이소경 2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 이때 당시에 지방을 통치했던 방식은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입각해서 바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방관을 왕이 직접적으로 파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파견됐던 그런 지방관은 그 지역의 행정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군사적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바로 시장 플러스 군사령관의 역할까지 다 했던 겁니다. 뭐 재판장의 역할까지 다 했던 것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3번째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성입에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을 확장한 지역의 부족장 세력들을 바로 그들의 세력에 따라서 바로 등급, 서열을 정해서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구성의 경우에는 크게 골품제잖아요. 바로 골제와 그 다음에 두품제로 나눠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골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성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성골은 왠지 딱 들어봐도 좀 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 전부 다가 이 성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골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진골의 경우에는 왕족은 왕족입니다. 골은 즉 왕족을 말해요. 즉 왕족은 왕족인데 문제는 이 왕족의 피에 다른 귀족이라든가 다른 평민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 왕족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성골은 무엇이냐? 성골은 바로 다른 귀족들의 다른 뭐 6두품이라든가 5두품, 4두품 이런 사람들의 그런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왕족끼리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왕족들 전부 다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왕족끼리 결혼했다고요. 왕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를 들면 뭐 삼촌과 그 다음에 조카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촌과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남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
바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같은 남매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친척들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유전학상으로 되게 좀 안 좋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첫 번째 이미 태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뱃속에서 사산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성인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한 그 아이는 바로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금방 단명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나중에 와서 이 성골은 사실상 더 이상 결혼할 상대가 없게 되면서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종을 당하게 됐었던 그 성골의 마지막 여왕이 진덕여왕이라고 하죠. 선덕여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두품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품의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그 지역의 부족장 세력에 따라서 등급과 서열을 정해서 중앙의 귀족을 편입시킨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셌었던 나라의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신라의 중앙귀족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그들에게는 육두품이라고 하는 바로 귀족의 등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약했을 경우에는 자 바로 5두품, 그 다음에 4두품, 3두품, 2두품, 그 다음에 1두품으로까지 귀족의 등급을 부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서는 4두품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그다지 그렇게 인정해줄 만하지 못해가지고서 평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귀족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6두품과 5두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들은 귀족의 등급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그 귀족들마저도 자체적으로 바로 그 귀족의 신분에 따라서 바로 정치와 사회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까지도 모든 걸 전부 다가 다 제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이때 당시에 각 두품에 해당되는 존재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감이라든가 심지어는 집의 규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집의 규모 같은 것들도 전부 다가 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차별이 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도가 바로 귀족별로 다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다시피 왕족 중에서 진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관직을 다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왕만 못했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육두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찬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갔었어요. 이 아찬은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제 장관은 아니고 차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5두품 같은 경우에는 대나마, 그 다음에 바로 4두품의 경우에는 대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6두품이 예를 들면은 아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6두품이 엄청나게 공로를 많이 세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가 이 6두품에게 관직으로서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6두품은 아찬 이상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이 6두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아찬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2중아찬, 3중아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됐던 것이죠. 아찬 위에 있는 관직이 대아찬인데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중아찬이고 3중아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하참보단 그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두품도 그 다음에 4두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관직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자, 그래서 먼저 프린트 14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 자, 첫 번째 별표 두 개치입니다. 자, 중앙집권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의 공통점에서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영토 확장,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빈칸을 찍겠습니다.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각국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실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었죠.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교 수용이 있습니다. 불교 수용에서 동감 1번, 불교를 기반으로 백성들의 빈칸을 찍겠습니다. 사상,
사상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왕실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율령반포에서는 국왕 중심으로 통치 제도와 그 다음에 법령을 정비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론적인 규범, 이른바 이론적인 규범을 일컬어서 우리는 율령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것을 중국에서 배워서 바로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의 개념으로서 이 법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삼국의 통치체제 비교에서는 별표 2개 반입니다. 자, 고구려 귀족회의의 경우는 자, 제가회의가 있었었죠? 이 제가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신하가 뭐라고 불렸습니까? 바로 대대로라고 했다는 거. 즉 고구려의 바로 수상은 대대로다. 이 대대로가 전시에는 이제 망리지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의 귀족회의를 일컬어서 우리는 정삼회의. 그리고 이 백제의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상좌평이었다는 거. 상좌평 박스 한번 쳐주세요. 신라의 경우에는 바로 신라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화백회의. 화백회의 한쪽을 빼서 뭐라고 적느냐? 만장일치제라고 적어주기 바랍니다. 즉 상대등이었었지만 초창기에는요. 그렇지만 이후에 바로 중시 혹은 빈칸 적겠습니다. 시중이 바로 이 화백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중심 세력에서는요. 바로 고구려의 경우에는 왕과 오부족이, 백제의 경우에는 왕과 8대 귀족 가문이, 그리고 신라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왕과 빈칸 적겠습니다. 골품제 아래 귀족, 바로 성골, 진골 각 두품제들. 자, 1두품부터 6두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골품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중앙정치에서는 대대로 이하 10여 관 등, 백제의 경우에는 상좌평 동그라미 바로 이하 16관 등,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골품제 기반으로 자, 상대등 적어주세요. 상대등 이하 17관 등 이후 상대등 대신에 중시 혹은 시중이 바로 이 자리를 대체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좀 명목상의 자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수도는 오부, 빈칸 읽겠습니다. 오부. 그 다음에 지방은 삼경. 자, 수도가 3개 있었었죠? 그 다음에 역시 오부. 나머지 지방은 전부 다 5개의 부로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행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한 지방관을 파견했었죠. 이것은 전부 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무령왕 때 만들었었던 지방통치제도 바로 22담노제. 그러다가 바로 백제 성왕 때에 수도는 오부, 지방은 5방으로 나뉘어서 통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신라의 경우에는요, 초창기에 6개 마을서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는 6부로, 그 다음에 지방은 5주로 나뉘어서 통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한 곳에다가 일종의 작은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서울, 즉 이소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소경이 나중에 오소경으로까지 발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라의 골품제 별표 1개 반.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성립은 신라의 성장 과정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영역을 확장한 지역의 부족장을 세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을 정하여 빈칸 읽겠습니다. 중앙귀족. 자, 중앙귀족으로 편입하면서 형성한 제도다. 거기까지 밑줄 쳐주고요. 자, 구성에서는 처음 왕족에 해당됐었던 존재들, 즉 골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골과 그 다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진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두품에서부터 1두품까지는 일반적인 귀족들입니다. 일반적인 귀족들이 바로 6두품에서부터 1두품까지 그들의 세력에 따라서 임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해선 동그라미 1번 골품. 자, 골품에 따라서 정치, 사회, 일상생활이 제한됐고, 동그라미 2번 진골이 중요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6두품. 자, 6두품 이하는 승진과 일상생활을 제한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